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이번 코너는 김수용 기자의 영주 핫 뉴스입니다. 지난주 영주시는 풍기읍 서부리 일대에 대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은 국토부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되면 57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서부리 일대에 대한 13개 세부 사업과 2개 단위 도시 활성화 방안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영주 시내 같은 경우에는 홈플러스 인근에 노후 저층 주거지를 역시 국토부의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빈집과 소규모 도시주택 정비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보면 사실 영주는 지나치리만큼 도시재생 사업보다는 도시 확대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 원도심이었던 영주 시내에 대한 재개발은 조금 차치해 두고 60년대에 생긴 신영주 그리고 2010년대에 생긴 택지까지 영주는 이제 걷기에 힘든 아주 큰 규모의 바닥이 큰 규모의 도시가 되어버렸고 말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전반적으로 영주 시내 구도심에 대한 재개발이나 혹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는 동천사의 백석 스님이 이번 영주 시민 위안의 밤을 계기로 장학금을 500만 원 기탁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그리고 사단법인 세로토닌 문화의 강다혜 원장님은 영주에서 청소년 문화 사업을 하고 계신데 또 전반적으로 영주의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증진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저는 장학금 기탁 정말 지역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주 같은 데서는 아마 소외계층들은 아직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아는 목사님하고 잠깐 만났더니만 지역 개발 중에서 가장 큰 게 지역의 학교나 교회에 혹은 지역사회에 장학금이나 후원금을 내놓는 거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은퇴하거나 돌아가시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은퇴하시거나 돌아가시면서 본인들이 어릴 때 다니던 교회나 어릴 때 다닌 학교에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동천사 스님이라든가 지역의 강다혜 부원장 같은 경우에 장학금을 준 일들 또 이런 선한 기운들이 지역에 많이 퍼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영주시에서 어른들을 위한 한방진료를 한 것과 그다음 대한노인의 영주시 지회에서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다스림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사실 그 노인들한테 어르신들한테 이 한방치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주시는 지난 상반기죠. 5월 29일부터 7월 25일까지 그 한방 야간 순회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산면, 평읍면, 장수면 지역에서 468명에 대해서 진료를 했었고 이번 그 9월 26일까지는 문수면, 풍기읍, 단산면, 순흥면 지역에서 역시 어른들을 대상으로 침시술, 한방, 처방 등에 대해서 한방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르신들은 한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노인회에서는 지역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봉현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에서 노인들에 대한 휴식이라든가 일자리 프로그램들 혹은 체험 프로그램들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의 노인들한테도 새로운 희망, 노년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안내하고 또 제시하는 프로그램 행사를 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영주에 있었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영주 2년 전부터 납재련 공장 얘기가 아마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데 작년에
아마 1차로 재판에서 영주시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공장을 준비하던 바이원이라고 하는 데에서 공장 허가보다 미리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비로 사용한 돈 59억에 대해서 배상하라고 지금 2차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 결론은 안 나고 있고 9월 27일 또 다시 세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주시 측의 주장은 사실은 공장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 허가 받아서 건물을 미리 짓는 거는 위법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입장이고 바이원 측은 사실은 건축 허가 났으니까 지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은 공장 건물에 대해서 배상해 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그 하승수 변호사는 시민들 측의 변호사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환경업소로 보자면 환경 관련 유업소 1종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3종의 작은 허가를 받아서 지역의 시장 군수의 허가만으로 공장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짓말을 쳤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은 1종 규모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은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다시 논의하고 쟁점화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재판은 9월 27일이라고 하니까 영주 시민들 납재령 공장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영주시가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또한 배상할 건 배상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환경 문제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많은 업종이 영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비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FM 김수종 기자의 활기찬 영주입니다. 오늘 첫 코너로 김수종 기자가 만난 영주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내매교회 윤재현 목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내매교회 하면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영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이고 영주시 평읍면에 있습니다마는 영주댐 개발로 최근에 좀 장소를 이전해서 근처로 이전했습니다마는 영주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이고 또 강병주 목사를 비롯하여 지역에서는 아주 유명한 여러 목사님들이 활동하신 교회이고 지금은 우리 윤재현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윤재현 목사님한테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고서 얘기를 좀 나눌까 싶어서 왔습니다. 내매교회가 사실은 영주 봉화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매교회에 대한 소개하고 짤막하게 또 윤 목사님 개인에 대한 소개를 좀 미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재현 목사입니다. 저는 영주에 처음 온 지가 1999년도에 왔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생각보다. 네. 우리 아이들 다 여기서 교육시키고 우리 아이들 주민번호가 다 영주입니다. 그럼 자녀분들은 좀 영주분이 되신 거네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 이후에 내매교회의 이 역사를 연구하고 했는데 내매교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선교 역사가 좀 독특합니다. 1906년도에요. 내매교회가 이 지역이 최초로 생겼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영주 봉화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라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봉화로 선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고요. 봉화니까 상문 쪽으로 갔다가 봉화 업 쪽인가로 그렇습니다. 갔다고 들었습니다. 문천교회. 네, 맞습니다. 문천교회. 그다음에 이제 봉화 척곡. 예, 척곡교회. 네, 법전면 척곡에 법전에 있구나. 네, 척곡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춘향교회도 여기서 들어갑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영주 봉화의 베이스 캠프 같은 그렇죠. 그런 교회군요. 네. 영주 제일교회도 내매교회에서 개척을 합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교회 다녀서 네. 아마 영주 제일교회도 내매교회에서 아마 이렇게 흘러왔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 지역의 최초의 교회인데 강재원이라는 분이 여기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요. 대구에 가셔요.
젊은 나이에 대구 가셔가지고 대구 약정골목에서 당시에 대구의 선교사님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라고 거기 와 계셨어요. 대구는 아무래도 대도시니까 네, 뭐 네. 기독교가 조금 더 빨리 왔을 거라고 대구의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1895년도에 그리고 대구 영주보다 기독교가 한 시작됩니다. 10년 정도는 빨리 그렇죠. 왔군요. 네. 네. 그때 이제 대구 가서 양령시장에서 베어드 선교사님의 전도지를 받고 강재원 장로님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믿고 대구 제일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이후에 네. 드디어 이제 1906년도에 네. 이 지역 최초의 내매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진짜 그래서 용주에 내매교회라고 하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군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내매교회는 1906년도에 이 지역에 이제 최초의 기독교를 복음을 전하고 여기저기에 강재원이라고 하는 분이 다니면서 선교의 장을 열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내매교회는 그 이후에 확장되어서 이 지역의 강재원 장로님이 개척한 교회가 19개 정도 될 정도로. 19개나 된다고요? 네. 정말 3.1운동 놀랍습니다. 이전에는요. 네. 3.1운동 이전에 1920년까지 네. 21개 교회가 있었는데 네. 그중에 19개 교회가 거의 대부분 강재원 장로님이 직간접적으로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입니다. 제가 영광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사실은 뭐 다들 강씨 집안들이 이렇게 열심히 뭐 전도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 내미교회 하면 정말 강씨 집안들, 진주 강씨 집안들이 정말 영주에 큰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강재원 장로님 참 대단하신 네. 분이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내매교회의 출발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시 내매교회가 처음 들었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지역이 기독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초기 내매교회 멤버가 7명이 계셨는데 네, 그 7명을 출발점으로 해가지고 뭐 강병주, 강석진, 강신창 등 해서 7인이 내매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내매교회에 대해서 어떤 영주시에서 아까 말한 보편사적인 의미로서 영주시에서도 내매교회라고 하는 뭐 위치라든가 역할들이 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 내매교회가 영주 지역사회의 역할 뭐 그런 거 보편적인 의미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 내매교회가 단순하게 하나의 자기만을 위한 교회였다면 네. 그 교회는 그저 일상적인 교회라고 평할 수 있겠지만 네. 내매교회는 영주시에서 이 시대 그 당시 시대와 함께하고 그 당시의 아픔과 그 당시의 근대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 지역에 보수화되어 있는 그 사회를 근대화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근대 문명의 어떤 발상의 진지라 할까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렇군요. 사실은 근대 문명의 발상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죠. 시대의 전환에 큰 패러다임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최초로 왔던 올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미국 선교 본부에 편지를 보내면서 네. 이 지역은 지난 50년 동안 외국의 문물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렇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지역은 보수 중에 보수다. 그랬는데 근대 문명,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영주, 안동, 봉화, 예천 이 지역에 들어옴으로 통해서 근대 문화를 이끌었다. 그 근대 문화는 여러 가지 교육, 사회, 또 농법, 철도 이 모든 것들이 당시의 근대 문화를 이끈 기독교의 어떤 장점이라 할까요? 그런 의미를 부각시킬 수 저는 있겠죠. 그 얼마 전에 제가 내매교회 갔을 때 보니까 내매 마을 규약이랍니까? 규약이라고 마을의 규약인지 교회 규약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니까 향약 6개조. 그렇죠. 향약 6개조를 보니까 뭐 노름도 못하게 하고 네. 도박도 못하게 하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상호 부조한다는 것들 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을 전체 혹은 집안 전체를 바꾸고 개조하는데 약간 근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런 큰 힘이 됐겠네요. 지역의 계몽 운동의 핵심 멤버들이 교회 멤버로 일어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근대 문화라고 하면은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네. 제국주의라고 하는 큰 어떤 미국의 그러한 문화가 있었죠. 네. 그러나 근대 문화라고 하면 장점도 있습니다. 지역에 들어가서 과학화되고 또 지역을 계몽시키고 지역의 어떤 보수화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진보화시키는 그러한 근대 문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지역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내매교회였다. 그렇게 그렇게 보면 진짜 강정로님 같은 분은 영주 지역사회에서나 정말 지금도 아마 영주를 근대화시킨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마 그렇죠. 추앙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강재원 장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근대화에 앞장섰고 네. 농법을 새롭게 하고요. 그리고 농사법을 만드는데 야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야간에 농법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하면은 배가 생산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농업 책을 근대화. 만들어서 네. 사람들을 보급하고 땅콩을 짓게 하고 사과를 짓게 하고 그런 농사들을 새로운 농사들을 만들므로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기존의 논농사 그렇죠. 이런 밭농사에서 조금 더 획기적인 농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가 앞장서서 지역민들의 생활 근거지를 새롭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단순하게 종교적인 의미로 섹터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 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 이것을 함께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매교회의 가장 독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가 이제 종교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이제 학교라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도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장로교 신도긴 한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애초에 교회와 학교를 같이 짓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내매교도 제가 듣기로 1906년에 교회가 설립되고 3년 후에 1909년도에 지역 최초의 보통학교인 내명학교를 세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내명학교가 가지는 의미라든가 내명학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궁금하고 내명학교에 대해서 좀 아마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명학교는 내매교회가 1906년도 들어서고 네. 3년 뒤에 내명학교가 들었어요. 네, 대단합니다. 당시 이제 7인의 그 초기 멤버들이 내명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매우 애썼습니다. 이 동네에서 내명학교를 세운다 하니까 문중에서 반대를 했어요. 문중에서 보수적인 문중에서는 교육시키는 것까지도 반대를 했었군요. 그렇죠. 참. 당시 1909년 시점이 되면요. 고종 황제가 교육 반포령을 내립니다. 전국에 학교 지어라. 네네. 근데 보통 학교를 지어라. 용주도 제가 알기로는 수능초등학교나 영주초등학교는 아마 그보다 조금 일찍 생기지 않았었나요? 그렇습니다. 뭐 비슷한 수능초등학교가 먼저 서고요. 예. 그다음에 안정초등학교 서고 예. 영주초등학교는 내매교회보다 뒤에 서 1909년도에 서죠. 예, 10년도에 서죠. 그래서 이제 영주초등학교는 내매교회가 세 번째 섭니다. 예, 요거는 영주교육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렇죠. 수능초등학교 안정초등학교, 내명초등학교, 그렇죠. 그리고 영주초등학교.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학교 지어라고 하는 그 고종 황제의 교육 반포령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 학교를 짓는데요. 내매교회도 학교 지으려고 했죠. 그 학교 지으려니까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죠. 당시에는 뭐 돈이 많지 않은 문중에 땅을 팔아서 이제 학교를 짓자 이렇게 하니까 문중의 어른들이 반대를 해요. 안 된다. 서당을 지어야지. 또 이 제사를 지내는 집을 뭐라 그러면 제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사. 예. 제사를 짓자. 왜 학교를 짓느냐.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논리긴 한데 그 당시에는 또 뭐 그럼 나름 의미가 있는 논리였겠어요. 네. 제사를 지내 조상들에게 효를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예. 교회 멤버들은 학교 짓자. 네. 그리고 동네의 어른들은 제사를 짓자. 그래서 제가 옛날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게 뭐 경찰서까지 찾아가서 네네. 이제 경찰 좀 판단을 해달라고 해서 네네네. 결과적으로 그럼 재산을 반을 갈라서 네. 이것도 짓고 이것도 지었다 뭐 그런 얘기를 그렇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재원이라고 하는 이 장로님은 네. 집안에서 대수가 높은 모양입니다. 아, 그래서 집안의 어른이니까. 네. 학교를 지어야 된다. 와. 그리고 거기다가 강병주라고 하는 이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이분이 학교를 지어야 된다 하니까 집안 어른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것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반 나눠라. 그렇지. 반 반 나눠라. 그래서 이제 반 틈은 학교를 짓고 반 틈은 제사를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는 이제 4명 초등학교로 바뀌고 국민학교에다 초등학교로 그렇죠. 바뀌어서 그렇죠. 이어져 있고 지금은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아, 제사 없어졌습니까? 아. 그걸 뜯어서 뭐 여러 동네 사람들이 가져가고 아. 제사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저 고모부께서 그쪽 4명 초등학교 출신인데 60년대 다니셨겠죠.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마을 추후에 마을 분들이 학교가 잘 되라고 학교 뒷산까지도 학교에 전부 기부해서 하다못해 뭐 땔감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학교가 쓰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뭐 그런 말씀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여전도에서는요. 그 논밭 40도락을 여전도에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학교에 땅을 제공했다. 우리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네. 이제 고모 말씀은 뒷산도 제공해서 겨울에 땔감이라도 좀 쓰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요즘으로 보자면 상상을 초월한 얘기지만 그것이 이제 공동체가 공동으로 세운 학교이고 우리 마을 것이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한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다 그래 헌납하고 헌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초기에 이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학교가 선교사님들의 이제 미국 자본이 들어옴으로 통해서 안동에서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자본을 댑니다. 네. 그러므로 이 학교가 부흥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뭐 산수도를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고 국어를 가르치고 하니까 이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영주 시내에서도 오고 봉화에서도 척곡에서도 이 근대 보통 학교가 생겼다 하니까 아, 그렇겠네요. 여기 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문중에 있는 사람들이 한날은 학교에 찾아왔답니다. 강병주 교장 선생님에게 찾아왔답니다.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우리 아들도 여기에다가 학교 좀 보내줄 수 있겠는가 그러더랍니다. 그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얼마든지 받아들인다고. 그리고 그 학생들을 전부 다 4명 학교에서 교육시켰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포용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하던 분의 자녀들까지도 좀 받아들인 정말 대단한 일이네요. 그럼 그렇다면 이제 4명 학교 졸업생 중에 생각보다 유명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많이 있고 그다음에 초대 교장인 우리 강병주 목사님 역할도 크셨던 것 같고 제 고등학교 때 영광고등학교 때 유시춘 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아버님이 4명 학교 초대 1회 졸업생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동산학교 장로 하셨는데 그때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야 4명 학교 1회 출신이야. 그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던 기억이 나는데 졸업생 중에 유명하신 분이나 혹은 또 강병주 목사님 초대 교장 하셨는데 이번에 대한 얘기 좀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이 4명 학교를 세울 때는 그 이사장이랄까요. 설립자가 강석진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영주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기도 하고 또 봉화 제일교회에서도 오랫동안 시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설립자고 그다음에 당시에 교장이 그 강병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 한글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한글학자 유명하죠. 이분이 15살에 결혼했다 그래요. 아 맞아. 옛날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도 15, 16살 결혼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부인이 최영주라고 하는 분이신데 15살에 결혼해 가지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해인사로 그 중이 되어야 되겠다고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간 겁니다. 가는데 중간에서 의병들하고 이 일본 군대가 싸우는 걸 총을 쏘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막에서 담벼락에 막 엎드려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내배 교회 나가겠다. 정말 놀라운 역사네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사라졌겠죠. 네, 사라져서 목사가 되신 거구나. 동네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돌아와서 학교를 세웠어요.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에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죠. 그렇죠. 저도 뭐 유명하신 분 많이는 들었는데 어떤 네. 분이 계신지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그분이 이제 학교를 세울 때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네. 당시 이제 학교를 문중의 반대로 인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학생들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이제 순교자 강문구 목사님, 강문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 강신명 목사님, 신명 목사님, 네. 네, 아주 뭐 우리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이죠. 박정희 대통령 장례식을 기독교 대표로 강신명 목사님이 치러주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구미 사람들은 영주 사람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구미 사람 박정희 대통령을 영주 사람 강신명 목사님이 장례 치러줬으니까. 그러시구나. 네. 그리고 또 김익돈 목사님의 사위 강석진 목사님. 네. 독립운동가 강신창 목사님, 강병철 목사님 독립운동가. 네. 네. 독립운동 하신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많죠. 네네. 그리고 강석진 목사님도 독립운동했습니다. 3.1운동 때 만세운동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 구류를 살았죠. 그리고 강신창 목사님도 3.1운동 때 만세운동 하다가 대구 형무소에서 아까 그 강병주 목사님도 평양신학교 다닐 때 3.1운동 관련해서 옥살이 좀 하셨다고 맞습니다. 들었는데 3.1운동이 평양신학교 다닐 때 네. 그 3.1운동이 일어나서 대구 형무소에 복역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하신 분입니다. 거기서 그 대구 형무소에서 젊은 청년이 들어갔는데 8개월 계셨다 그래요. 그리고 고향에 왔는데 빼짝 말랐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니까 이 내매 마을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영주 경찰서로 다 잡아가지고 고문을 하고 이 동네 전체가 일본 군인 일본 경찰이라 그러면 치를 떨 정도로. 그래서 아까 말처럼 뭐 마을 균약에 항량에 네. 일본 경찰 출입도 하지 말라고. 맞습니다. 교회 벽에다가 일본 경찰관 지원을 언급한다. 아주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런 걸 표시할 정도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교회고 그렇죠. 조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 이제 강병주 목사님은 그런 인물들을 길러냈죠. 네. 그 외에도 뭐 근대이긴 합니다만 현대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의 강진구 장로님도 거기에 포함되는 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사실은 강진구 장로님 얘기도 많이 들었고 삼성전자 회장 하시고 뭐 돌아가신 지 좀 되셨죠. 아주 좀 기억이 좀 생생하긴 한데 삼성전자의 삼성 반도체나 뭐 TBC 방송국 뭐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강진구 장로님이 아마 국내 최고봉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강진구 장로님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강진구 장로님은 우리 영주가 배출한 최고의 경영인 기업인이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영주뿐만이 아니라 안동 이 주변에서 이병철 회장 다음으로 최고의 기업인이 아니겠나.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뭐 삼성에서는 강진구 장로님이 오너 일가가 아니면서도 삼성전자의 회장까지 한 유일한 인물이었으니까 좀 대단하다는 분이 생각이 듭니다. 삼성공업 주식회사가 1969년도에 세워져요. 네. 그리고 1973년도 그러니까 3년 반 뒤죠. 네. 7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당시에 동양방송의 상무로 있던 강진구 장로님께 자네 이거 한번 맡아보지 않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삼성공업 주식회사는 거의 이제 안 되면 폐업시키려고. 당시 삼성전자죠, 그죠? 전자가 막 후에 삼성전자라고 초기니까 아주 그러니까 발걸음을 뛰는 단계인데 잘 안 됐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강진구 장로님이 삼성공업 주식회사를 맡게 됐답니다. 이제 차를 타고 그 사모님 김경애 권사님하고 수원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들어가니까 당시에 73년도에 양쪽으로 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넓은 수원 공장, 지금 그렇죠. 수원 공장. 당시엔 수원 공장에 진짜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네네네. 뭐 진흙밭이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흙 뻘밭이었고 차가 막 그냥 진흙에 빠질 정도로 그런 데를 한참을 들어가니까 창고 2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진구 장로님이 인수했습니다. 세상에.
드디어 이제 강진구 장로님이 그 삼성공업 주식회사를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삼성전자로까지 그러니까. 2003년도에 쓰러지셨는데요. 네. 그때까지 삼성전자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사범학교 출신인데 해방되자마자 서울 공대 졸업하시고 어떻게 보니까 그쪽 방송일 하시게 되다가 삼성전자일 하시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삼성에서는 아마 강진구 회장만큼 전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 없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삼성에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네. 이분은 삼성전자를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제기동 집에 살았는데요. 네. 제기동 집에서 직접 납땜을 하면서 아, 텔레비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 예전에 브라운관이 계속 안 좋아서 일본 네. 출장까지 가서 뭐 브라운관 좋은 거 구해오라고 아주 예먹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집에서 납땜까지 한 줄은 납땜을 몰랐어요. 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이걸 한번 보라고 그래서 보여주고 그래서 그 칼라 TV 브라운관을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만들었다. 대단한 정말 그게 대단한 이코노 일사시네. 칼라 TV.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네네. 삼성 칼라 뭐 TV. 텔레비전 선전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세계 세 번째 그걸 만드신. 영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네. 늘 강진구 회장님 같은 생각하면 정말 영주의 프라이드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아주 많이 드는데 당시에 이제 흑백 TV가 나왔었는데 네. 칼라 TV를 최초로 강진구 장로님이 납땜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고 기술을 이제 완벽하게 했어요. 네. 그걸 이제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하니까 네. 영주 출신 대령 한 분을 박정희 대통령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청와대에 이 브라운관하고 장비를 들고 들어갔대요. 세상에. 네. 칼라 TV 소위 말하는 만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네네네. 그걸 직접 가지고 청와대까지 가지고 갔다는 얘기. 들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뭐 일이다. 많은 사람이 못 들고 가니까 네네. 본인이 직접 들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가 가지고 완벽하게 응접실 쪽으로 이제 삐축고 있고 모니터도 다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응접실에 딱 앉더래요. 앉았는데 자기 얼굴이 칼라 TV에 나오니까 첫 마디가 저거야? 좋구만. 그렇게 당시 아무래도 이제 네.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 대부분이 흑백 네. TV였기 때문에 흑백 TV를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측면도 있을 거고 아직은 한국이 못 살다 보니까 칼라 TV를 만들어서 위화감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초기에 반대를 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네. 결과적으로는 시대가 칼라 TV를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아마 허락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마음에 들었을 그렇죠. 거라는 얘기네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3번째라니까. 그러니까요. 칼라 TV가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걸 영주 사람이 해놨다는 거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매교에 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는 저 잘 들었고 뭐 삼성전자 강진구 회장님께까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묻고 싶은 말은 이제 현실에서 2024년 내매교의 현실의 역할과 또 목사님이 지역에서의 역할들 또 교회 사적으로도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내매교회가 한국 기독교 신교죠. 신교의 성지 중에 하나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내매교회가 아직은 좀 작고 초라하지만 사람들이 왔을 때 정말 성지로서 각광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 역할이라든가 내매교회 앞으로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내매교회는 지금 현재까지 한국 기독교 사적 11호로 사적으로 지정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현판이 있는 걸 한번 본 적이 네네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관광차로 많은 사람들이 매주간 이렇게 순례가 많이 옵니다. 수련회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한 교회.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만 해도 33명 정도를 배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어보니까 이제 출향해서 네. 물론 영주나 외지로 출향해서 이렇게 강씨 집안 내매 강씨 집안들 전체로 보자면 한 몇 년 전에 우리 강평구 장로님이 영광고등학교 동문회장님 하셨는데 강평구 장로님 말씀으로는 한 200명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한 것만 그런데 네.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 목사 다 합쳐서 한 200명 네네.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더 많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고 네. 오래전에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강병주 목사님. 그렇죠. 우리나라 한글학회 조선어학회라 그러는데 네. 거기에서 한글학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목사님이었다고 그렇죠. 알고 유일한 있습니다. 목사님이죠. 네, 네. 그래서 뭐 한글 목사라는 별명도 맞습니다. 얻을 정도로 맞습니다. 그런 분이었죠. 독립운동가였죠. 학교를 세우는 교육가였죠. 그렇죠. 많은 일들을 하신 이런 어른들의 기념관을 좀 지어서 네.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진구 장로님 네. 삼성전자를 일으킨 분. 그렇죠. 우리나라의 먹거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반도체를 시작하신 분이 강진구 장로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영주 출신이라는 것은 저하고 몇몇 명 알지 다 모르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처럼 뭐 강병주 목사님이나 강진원 장로님 뭐 몇 분들에 대한 작지만 작은 기념관이라든가 홍보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일개 교회가 다 해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지역 사회나 혹은 지역의 교인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영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네. 지금 부석사에서 오랫동안 이 영주 먹거리를 많이 생산했지 않습니까? 네네. 유교인 소수소원이 먹거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는 선비세상입니까?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순례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제가 기독교 목사이기 때문에 네. 기독교 성지를 개발하고 발굴한다면은 유교, 불교, 기독교 그렇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더군다나 삼성전자를 일으킨 분이 이 영주 사람이라니까. 그렇죠. 이 어떤 관광 순례가 굉장히 영주가 활발해지지 않겠나. 아직도 전국적으로 기독교 순례가 100%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기독교 순례객이 갑니다. 네. 손양원 목사님부터 맞습니다. 시작해서 뭐 많은 유명한 분들이 가는데 경상도는 약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매교회는 이 지역사와 보편사에 합당한 부합하는 인물들을 배출한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자기 혼자 천당 가는 인물을 배출한 게 아니라 네. 이 역사와 함께하고 이 사회와 함께하고 3.1운동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때 힘들었을 때 백성들과 함께하는 목사 장로들을 배출함으로 통해서 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강진구 장로님을 배출함으로 통해서 이 사회와 함께하는 기독교였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거를 전국에 좀 알리면 좋겠는데 그렇죠. 우리 영주 방송, 영주 FM 방송이 좀 계기가 맞습니다.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목사님 뵙기 전에 지난주에는 단산 구구에 우리 천주교죠. 천주교의 홍유한 선생 생가터에 잠깐 갔다 왔습니다만은 영주가 어떻게 보면 천주교에서도 성지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성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기존의 유교 혹은 불교의 모습보다도 또 기독교의 또한 성지의 모습이 있다는 걸 또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뭐 관광의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민들한테도 굉장히 프라이드나 긍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저도 늘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홍유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기독교와 가톨릭이 공유할 수 있는 그렇죠. 좋은 어떤 그리스도교회의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의 수복자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알리고 이분의 삶과 이분의 언행과 이분의 삶 전체를 조명함으로 통해서 참으로 대한민국 위기라 합니다마는 이 영주가 위기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렇죠. 그 정도의 인물이 되죠. 저는 아까 말처럼 베이스캠프 말씀드렸는데 영주도 뭐 또 다른 정신문화의 베이스캠프 역할을 할 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독교에서는 아까 말 내매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그런 홍유한 선생 같은 분의 역할들이 또 좀 베이스캠프 역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목사님하고 좀 긴 시간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목사님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고 좋은 얘기를 말씀해 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오늘 내매교회 그 윤재현 목사님하고 짧게나마 내매교회에 대한 얘기와 내명 학교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내매교회가 너무 잘 돼서 영주의 기독교에 대한 성지라든가 문화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용 기자의 활기찬 영주. 오늘은 김수용 기자의 칭찬합시다 코너입니다. 소백산수의 이창동 대표님 아시죠? 소백산 산수로 유명한 주식회사 로진의 이창동 대표님과 만나서 오늘 영주의 생수 문제와 좋은 물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창동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소백산수 주식회사 로진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또 이 대표님 개인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로진인데요. 네. 사실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닌데 네. 그 로진을 거꾸로 하면 진로죠. 진로 네. 없겠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 예전에. 네, 그렇습니다. 네. 진로 속수가 시장 점유율 1위일 때 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문으로는 길로자에 이제 보배진자를 네. 써서 좋은 참된 좋은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2004년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2007년도부터 생산을 시작을 해서 횟수로는 정확하게 20년 전에 설립해서 네. 물판 지는 17년 정도 됐다.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물장사 한지. 17년 동안 네, 했습니다. 물장사 표현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정말 물입니다. 워터 물장사입니다. 네, 네. 뭐 저는 뭐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경북전문대학과 동양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11년 근무하고 창업을 한 그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로진이라는 회사가 진로를 거꾸로 했다. 처음에는 사실은 왜 술 파는 회사하고 음료하고 비교를 했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로진이 아니라 그 진로의 생수를 한번 이겨보겠다는 뜻으로 출발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는 아직 못 이기겠습니다. 뭐 열심히 노력하면 뭐 되지 네, 않을까 그러겠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국에 제 기억으로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90년대 한 중반부터 이제 생수 시장이 시작됐고 뭐 영주는 이제 20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생수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했잖아요. 네. 뭐 하지만 1등이라고 하면 뭐 제주도물, 백두산물들이 1등, 2등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생수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뭐 간단한 전망 정도만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 생수에 관한 통계를 보면 국내 시장의 규모가 약 한 6천억 정도를 바라봤죠. 그게 벌써 한 20년 전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2조 정도 되는 규모로 보자면 예, 3배, 4배 정도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20년 만에 이렇게 300% 가까운 시장이 성장한 게 있느냐라고 보면 특히 소비재 가운데서는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시장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요즘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물가 네. 상승률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렇구나. 20년 전에도 뭐 30년 전에도 생수 가격은 500원. 그렇죠. 물값 자체가 오르지는 않았겠죠. 네. 그렇겠죠. 그래서 시장은 만약에 이것이 크지만. 시장의 물가 상승률이 반영이 됐다면 네. 지금 거의 5조 정도. 그렇겠네요. 그러면 네, 굉장히 급성장한 매년 평균 10% 이상가 아니라 한 20% 정도 성장한 그런 산업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네. 가장 시장을 키웠다고 볼 수 있고 또 수돗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노후화되어 있는 수도관 또 한국에 특히 많은 이제 아파트 또 그 다세대 주택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선진적이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좋은 수돗물을 보내도 결국 최종 소비자가 수돗물을 먹을 때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들이 많다. 뭐 이런 부분들이 생수 시장을 키워왔고 또 이제 선진국에 들어가다 보니
또 대외 활동, 또 많은 어떤 행사나 야외 활동, 뭐 이런 스포츠, 문화, 그러면 여가 생활 뭐 이런 부분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 깜짝 놀란 게 물값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20년, 30년 전에도 500원 했었는데 지금도 500원 함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시장은 3배, 4배 획득됐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매출이 늘긴 했는데 실제로 수익 자체는 많이 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생수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고 네. 또 제가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생산성을 올리고 네. 생산성을 올리면서 원가를 줄이는 방안으로 발전을 해온 것이 네. 국내 생수 산업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생수를 직접 생산을 하고 제조하는 또 입장인데 여기에서 소비자들의 고민과 걱정, 국민의 걱정을 하나 우리가 해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왜 그러냐면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소유로 볼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국가나 정부로부터 사용하는 이제 허가를 취득을 해서 이걸 국민들에게 공급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시장의 논리로 가격을 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화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수를 만드는 제조업자이기도 하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좋은 물을 또 네. 이렇게 파셔야 되는 입장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그 정당한 가격을 받고 이것이 국민에게도 물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방향이 좀 필요한데 정책적인 면보다는 기업의 구조, 즉 생수 시장을 대기업들이 독점하는 부분,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애청자들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고 그러니까. 또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에 참 그 좋은 물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의 시민들께서 환경을 아끼고 자연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보호해 주신 덕분에 좋은 이 안반수를 지하 자원을 가지게 된 건데 이것들을 꾸준히 우리 지역 시민들과 우리 도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면 향토 기업이 또 우리 많은 사랑을 받고 응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저도 그랬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소백산수 꼭 사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아쉽게도 많은 곳에서 물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네. 이게 정말 대기업이 할 때 유통의 문제와 중소기업이 할 때 유통의 문제가 조금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뭐 국내에 지금 제주물하고 아마 그 백두산물이 1등, 2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게 뭐 물이 좋아서 1등, 2등을 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반대로 유통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 대기업이니까 유통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1등, 2등 하는 측면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소백산수 먹을 때마다 물 정말 좋은 물인데 또 뭐 속리산에서 나오는 모물, 그다음 지리산에서 나오는 모물을 먹을 때마다 정말 좋은 물인데 이게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 유통을 못 한다는 농담으로 영주물을 차에 실어서 안동, 뭐 단양, 제천, 봉화만 가도 그 다음부터는 이게 운임료 때문에 손해 나서 팔기 어렵다는 얘기를 저 들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뭐 무엇을 생산하느냐를 떠나서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다들 있죠. 계시죠. 네. 근데 이제 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수 산업은 지하수가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도 북부 지역이나 또 충청도 그렇죠. 지역 또 이제 지리산 지역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도 지하수가 풍부한 곳입니다. 이런 곳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발전하다 보면
기업은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렇죠. 소비자는 드시는 물의 질을 중요시 그렇죠. 여기는데 생산량과 수질은 사실은 이건 뭐 학설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물이 많은데 수질이 좋다. 네. 네. 값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없죠. 맞습니다. 네. 값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물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부분에서 이제 유통에 관한 부분은 국내 유통산업발전법이 중소기업이 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보호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대기업에서 파생되어 있는 그러한 그 유통산업의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도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되는 그러한 시장에 과연 중소기업들이 버티고 또는 거기에 진입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보면 상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오프라인에서는 더더욱이 저희가 유통을 하고 싶어도 엄청난 그 비용 또 대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중소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몰두하는데 그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유통에까지 그 역할을 그 부담을 한다 그러면 아마 살아남는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뭐 특히 고향에서 난 물이잖아요. 영주물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영주물의 유통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면 막 캠페인을 해서라도 정말 영주물 먹지 운동이라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가끔 집에서 저도 제주물 사 먹기도 하고 백두산물 사 먹기도 하는데 물론 뭐 제주도 못 가보고 백두산 못 가면서 물을 즐기는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이것도 신토불이라고 해서 네. 물도 지역물을 먹어야 되고 또 지역물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걸 쉽게 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좀 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반 그 이렇게 뭐죠 육지에서 나오는 안반수와 사실은 그 바다 쪽에서 나는 그 화사람이죠. 제주 같은 네네. 화사람에서 나는 거의 그 뭐 화사람수라 그러죠. 화사람수라는 네, 네. 물의 성질이라든가 뭐 물의 이렇게 뭐죠 미네랄의 성분이라든가 네.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그걸 좀 구분을 좀 해줘서 좀 소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남한의 경우에 화산이 있었던 지역이 경기도 연천과 포천. 아 연천 포천도 화산 예. 지역입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현무암이 일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이 굉장히 물공장이 많아요. 예 많고 네. 또 거기가 예전에 이제 음식들도 맷돌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일반 화강암보다는 그런 현무암들이 맷돌을 만들면 잘 갈립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음식들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울릉도도 아시다시피 그렇죠. 울릉도도 이제 화산 화산암지.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경북에도 뭐 화산 지역이었다고 얘기되는 곳들이 뭐 의성이나 또 의성에서 연결돼서 청량산 저기 도립공원인 주황산까지 뭐 그렇구나. 보는데 그곳은 제가 볼 때 조금 이견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가 네. 되어 있습니다. 이곳들은 비가 왔을 때 즉 뭐 땅에서 스스로 생기는 물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모든 물들은 그 육상에서 비나 눈으로 해서 지하수를 이루고 더 깊게 안반수를 이루게 됐는데 쉽게 내려가는 물보다는 어렵게 필터링을 거치는 물들 또 그러한 필터링을 거치는 과정 속에 물 속에 미네랄이 이제 함유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삼다수가 가진 미네랄의 함량과 뭐 저희 공장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아니더라도 국내 일반적인 뭐 충청도나 지리산에서 나는 생수 제품을 비교를 해보면 미네랄의 차이가 확연히 2배나 3배 정도가 나고 이거는 그 상품 제품의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뭐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 뭐 이런 부분들은 한번 보시면 관심 있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그렇죠, 그렇죠. 보시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이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화산암 토양에서 만드는 물은 필터가 좋아서 깨끗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네랄은 성분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 네네. 일반 육지에서 나오는 우리 일반 물들은 소위 안반수라고 하는 물들은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한 뭐 100년, 200년 전에 오래된 물이고 미네랄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보태면 충청도 지역에도 생수 공장이 많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긴 왜 많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들은 양을 중요시 여기죠. 네, 네. 예, 많이 팔아야 되니까. 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의 암반들의 특성을 보면 현무암과는 달리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뭐 단양이나 이런 쪽에서 그렇죠, 그렇죠. 보면 대부분 이제 석회암들이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데 석회암들은 또 물 투수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많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되고. 그러니까 필터링은 더 좋고 물도 많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네. 또 미네랄은 좀 부족한 측면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구나. 사실 동남아 뭐 우리 여행을 많이 가보시면 동남아나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생수에 자체적으로 그 국가가 생산해서 생수 시장을 점유하는 비율이 5%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그나마 물 자체가 예. 안 좋으니까요. 거기가 그런 이유가 대부분 이제 석회암이 너무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 복용하기가 좀 음용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외국 생수를 수입해서 시장을 형성하고 우리 경상북도 쪽으로 오면 생수 공장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많지 예.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이제 돌 중에 가장 단단한 화강암. 화강암들은 필터링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물도 깨끗할 수밖에 없는데 많은 양의 물은 아니다.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아까 소백산수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뭐 아까 말처럼 물이 좋은 물이고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데 사장님 입장으로 마지막으로 최대의 장점을 한마디. 네, 뭐 저희가 크게 뭐 장점이라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그 국내에서도 많은 그 물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판단할 때 물의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어떤 분은 물이 이게 미네랄이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에 대한 그 뭐 경쾌하고 상쾌한 마시는 청량감이나 또는 내가 몸이 좀 건강하지 못해서 특정한 미네랄이 있으면 사실 그분은 그 물이 제일 좋은 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을 분석하는 분들이 나름 이 분석의 방법들이 대부분 좀 다르지만 미국 광천수협회나 국제적 기준으로 따지는 뭐 K 인덱스나 이런 그 특정한 검사 방법에 의하면 저희 소백산수 또 특히 우리 경북의 그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물들은 국내 약 60여 개 생수 공장 가운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 2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김수정의 칭찬합시다 코너였습니다. 오늘 소백산수의 이창동 대표님 만나서 소백산수의 장점과 영주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김수정 기자 활기찬 영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영주를 만듭니다. 영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함께하는 소통, 더 나은 영주를 위해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올바른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
여기 신호 녹색 신호 길이가 길어졌네. 어르신이 건너는데 걸음 속도가 느리다 보니 길어졌다고 하더라고. 아, 그런 게 있었어? 어르신 안전이 더 높아지겠네? 아직 시범 운행 중이어서 지역마다 다 설치된 건 아니지만 이런 횡단보도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모두가 함께 배려할 때 노인 보행자의 안전도 높아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공동체 라디오 방송협회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